어느덧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12살이었던 제가 이곳에 도착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저는 51세가 되었네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눈발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기와 위에도 마당의 돌담 위에도 굳게 닫힌 대문 앞에도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다. 경상북도 안동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고택. 이 집은 오래전부터 전통 공예 가문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 이 집의 마당에는 한 소녀가 맨발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하연 12살이었다. 설날 아침이었다. 주방에서는 국을 끓이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사랑채에서는 어른들의 담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그 집 안에서 하연은 오롯이 혼자였다. 그녀의 발밑에는 산산조각난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조각난 나무 사이로 자개의 빛이 흩어져 반짝였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었다. 하연은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하연의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하연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그러나 할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자 친척 큰어머니 집에 더부살이하게 된 것이다. 집안 어른들은 이미 등을 돌린 채 설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어쩌면 하연의 처지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이었다. 큰어머니의 입김이 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애는 우리 가문의 수치를 가져오는 애야. 큰어머니 박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설날의 정막이 단숨에 깨졌다. 어디 감히 내가 손을 대. 내가 만지기만 하면 다 망가진다니까. 하연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저려왔다.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연의 할머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공예 장인이었다. 나무를 깎고 자개를 붙이고 오랜 시간 한옥을 보수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손녀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쳤다. 하연아,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기와를 보렴. 저마다 다른 모양이지만 한옥 위에서는 하나의 작품이 된단다. 할머니는 늘 나무와 한옥,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이 하연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가르침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큰어머니 박명희는 단호했다. 여자는 공예를 배울 필요 없어.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이 집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이어갈 거야. 하연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이 집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설마 오늘 설날 아침에 이토록 모질게 내쫓길 줄은 몰랐다. 큰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로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은 없는 걸까? 큰어머니, 저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큰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그만.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가문이 망신당할 거야. 공예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가업을 잇겠다고? 웃기지 마. 큰어머니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설날의 한옥마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연의 눈앞이 아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웃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어른들이 음식 준비에 바빴다. 그러나 그녀는 그 풍경에 섞일 수 없었다. 하연은 맨발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부터 퍼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하얀 눈이 내리는 산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마당 한편에 서 있던 작은 한옥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그녀가 할머니와 함께 공예를 배우던 작업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옥의 기와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소복이 내려 기와의 곡선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언젠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한옥을 만들 거야. 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발걸음이 눈 덮인 길 위로 내디뎌졌다. 하얀 눈밭 위에 작은 발자국이 새겨졌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은 금세 지워졌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멈춰설 수는 없었다. 하연은 무작정 발길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나뭇가지에는 얼음이 맺혀 있었다. 발끝이 점점 저려왔다. 한 발짝 뗄 때마다 옷자락이 눈에 젖어 무거워졌다. 허기가 밀려왔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하연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따뜻한 곳을 찾고 싶었다. 눈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은 허름한 한옥이었다. 기와가 몇 장 떨어져 있었고 나무 문짝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 한옥이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연은 남은 힘을 짜내어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삐걱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단단한 체격 그리고 눈빛은 깊고도 고요했다. 긴 수염에는 눈발이 내려앉아 있었다. 노인은 하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추운 날 어린애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하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던 탓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눈 속으로 몸이 기울어지려는 순간 따뜻한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깨어났을 때 방 안은 따뜻했다. 나무로 된 천장은 오래되었지만 단단했다. 화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방 안을 데우고 있었다. 하연은 몸을 움켜쥐고 조용히 일어났다. 온몸이 뻐근했다. 방 한쪽에서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이었다. 그는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잔잔한 허브향이 방 안을 감쌌다. 일어났느냐?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노인은 찻잔을 내밀었다. 천천히 마셔라. 몸이 얼었을 테니. 하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퍼졌다. 입술을 가져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삼켰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녹는 기분이었다. 그제야 숨이 트였다. 노인은 하연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온 거냐? 하연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안동에서 왔어요.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멈칫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얼굴이었다. 노인은 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윤옥 씨를 아니? 저희 할머니예요. 노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노인의 손이 찻잔을 쥔 채로 멈칫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잊고 지내려 했던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다. 노인의 눈이 깊어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찻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조용히 방 안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보석함 하나를 꺼냈다. 하연은 무심코 그것을 바라보다가 숨을 들이마셨다. 저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할머니가 하연에게 주었던 보석함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자개가 섬세하게 박혀 있는 아름다운 목각 공예품. 그녀가 실수로 깨뜨렸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보석함이랑 똑같아요. 하연이 손을 뻗으려 하자 노인은 조용히 그 보석함을 손끝으로 쓸었다. 그건 내 할머니가 만든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은 숨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한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한지 위에는 오래된 그림이 남아 있었다. 그림 속에는 한옥의 기둥이 그려져 있었다. 그 기둥에는 바로 이 보석함이 걸려 있었다. 하연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노인은 손끝으로 그림을 천천히 짚었다. 윤옥이 처음으로 나와 함께 완성한 한옥에 걸었던 공예품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곳에서 떠올려진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 할머니는 한옥을 단순한 집이 아니라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 자개와 나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집을 짓고 싶어 했단다. 하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껏 할머니가 누구에게서 한옥을 배웠는지 몰랐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노인은 손끝으로 오래된 나무 책상을 천천히 쓸었다. 윤옥은 기둥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 위에 세공을 더해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던 사람이었지. 한옥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술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고 했어. 하연은 두 손을 꼭 쥐었다. 노인은 다시 보석함을 다듬며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도 내 할머니처럼 손끝에 그 감각이 남아있겠지. 하연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한옥 기와 조각을 만져보았다. 그럼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 머물러라. 한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할 것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연은 두 손을 가만히 쥐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한옥과 공예가 하나가 되는 꿈.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1997년 서울. 도시는 복잡했고 사람들은 바빴다. 안동의 고즈넉한 산속에서 보냈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22살이 된 하연은 서울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스승 유한성의 추천으로 남산 자락에 위치한 한옥 공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공예 공방이었다. 자개, 목각, 도자기까지 한옥을 꾸미는 모든 요소를 연구하는 곳. 이곳에서 하연은 본격적으로 한옥과 전통 공예를 결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다듬고 정교한 문양을 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무는 급하게 다루면 망가진다. 자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깊어지는 법이다.
유한성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한옥도 공예도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온전한 형태를 갖춘다. 그렇게 하여는 묵묵히 실력을 쌓아갔다. 그해 여름 한국 전통 공예 경진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옥과 공예를 접목한 새로운 작품을 출품할 기회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자개 문양을 새긴 한옥 기둥을 출품하기로 했다. 목각과 자개를 하나로 녹여낸 그녀만의 독창적인 작품이었다. 작품을 완성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손끝이 갈라지고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다. 하지만 마침내 자개가 박힌 한옥 기둥은 부드럽게 빛을 반사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것이 하연이 세상에 처음 내놓는 작품이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심사위원들이 하나둘씩 전시장을 돌며 작품을 평가하고 있었다. 하연은 조용히 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여기 왜 있지? 하연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큰어머니 박명희의 모습이 보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아직도 못난 꿈을 쫓고 있니? 큰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어린애의 철없는 도전처럼 보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연은 손을 꽉 쥐었다. 어릴 때처럼 그녀의 말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공예도 한옥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남자들이 하는 거란다. 큰어머니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린 시절 내가 이 집안을 망신시킨 것만으로도 부족했니? 이제 와서 이런 걸 한다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주변에 있던 몇몇 참가자들이 수군거렸다. 여자가 한옥 기둥을 만든다고? 자개는 가구 장식에만 쓰는 거지. 기둥엔 안 어울려. 이건 전통 방식이 아니잖아. 하연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손끝으로 자신의 작품을 짚었다. 이 기둥에는 할머니의 손길이 그리고 유한성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뿐이었다. 순간 강한 무력감이 몰려왔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큰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통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바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은 어린 시절 한옥마당에서 쫓겨날 때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결국 또다시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 하연의 손끝이 희게 질렸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때 멀리서 유한성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옥도 100년을 기다릴 줄 아는 법이야. 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둥. 그 위를 덮고 있는 자개 문양. 그것은 전통이면서도 전통을 넘어선 새로운 것이었다. 아니요. 하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전통이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펴서 작품을 쓰다듬었다. 지켜야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비록 아직 그녀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유한성은 말했다. 한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연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 그녀는 본격적으로 한옥과 공예를 결합한 사업을 구상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전통 공예 대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만의 길을 그녀의 손끝으로 새겨넣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서울 북촌. 한옥기와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다. 따뜻한 바람이 대청마루를 스치고 마당에는 전통 자개 공예가 새겨진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기 오랜 시간 동안 한옥과 공예를 연구한 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연은 전통 한옥 호텔 하연제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개 공예와 전통 목각 예술을 곳곳에 접목한 전통 문화 전시 공간이었다. 호텔을 찾은 사람들은 그저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을 몸소 경험하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청마루에서 다도를 배우고 한옥 기둥에 새겨진 세밀한 목각 문양을 감상하고 방마다 다른 자개 공예 테이블과 전통 창호 디자인을 직접 체험했다. 외국 관광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런 호텔은 처음이에요.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네요. 하연은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한옥의 기둥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한때 유한성에게 배운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래된 한옥을 복원하는 기술, 나무의 결을 살려 조각하는 법, 자개를 하나하나 붙여 빛을 내는 작업, 그리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드는 감각.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국은 이곳에 닿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옥 호텔 CEO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하연제가 소개되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옥 호텔 하연제. 과연 한국의 전통 건축과 공예가 결합된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기자가 정원에 놓인 섬세한 목각 작품을 가리켰다. 이 모든 조각과 자개 공예는 한옥 장인의 손길과 전통 공예 기술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오래된 기와 하나, 나무 하나까지도 수십 년의 정성을 들여 복원했죠. 화면에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비쳤다.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다. 이 모든 공간을 기획하신 분이죠. 전통 공예를 한옥과 접목시킨 CEO, 신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하연을 비추자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전통이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방송을 보던 한 사람이 화면 속 그녀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큰어머니 박명희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다. 설마 그 애가? 젊었을 때 하연을 내쫓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가업을 잊지 못할 거라며 조롱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한옥 호텔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박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사업이 기울었고 재산은 바닥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하연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날 밤 하연제의 문 앞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을 마주했다. 그녀는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았다. 큰어머니. 박명희는 말없이 서 있었다. 과거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연은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설날 아침, 기와 위에 쌓이던 눈, 차가운 마당에서 쫓겨나던 그날.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다. 이제라도 배우고 싶으시다면 가르쳐 드릴게요. 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때 자신을 몰아냈던 사람을 향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명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하연에게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틀렸구나. 하연은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옥 기와 위에 하얀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진정한 자신의 길을 완성하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전통 공예 박람회 전시관 한가운데 웅장한 기둥이 서 있었다. 그 기둥의 표면에는 한국 전통 자개 공예가 새겨져 있었고 정교한 목각 문양이 빛을 반사하며 오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하연이 직접 디자인하고 전통 장인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었다. 그녀는 한옥과 전통 공예를 하나로 융합하는 새로운 건축 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다. 기존의 한옥을 보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옥이 현대적인 공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연구했고 그 결실을 오늘 이곳에서 선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런 건축 기법은 처음 봐요. 전통 공예를 현대 건축에 이렇게 녹여낼 수 있다니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한옥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라는 걸 느꼈어요. 외국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감탄하며 그녀의 작품을 사진에 담았다. 하연은 조용히 서서 그들이 한국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걸어온 길, 수십 년간 이어온 노력,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림자처럼 천천히 무겁게 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은 큰어머니 박명희였다. 그녀는 수년 전 하연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라진 뒤 더 이상 하연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재력을 갖춘 사업가도 아니었고 대회의 심사위원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연의 작품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한 사람이었다. 박명희는 전시장 한가운데 자개 공예가 새겨진 기둥 앞에 멈춰섰다.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기둥 표면을 쓰다듬었다. 자개의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눈앞에 펼쳐진 이 작품은 오래전 자신이 내쫓았던 소녀가 만든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서서히 떨렸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박명희는 천천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나는 널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차가운 마당에 홀로 서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기와 위에 소복이 쌓이던 눈.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설날 아침.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 서 있는 자신.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가 박명희의 눈물 맺힌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스승 유한성의 말이 떠올랐다. 한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할 것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이제 제 길을 걸을 거예요. 박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하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복수란 의미가 없었다. 그저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큰어머니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녀와 다시 가까워질 생각은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박명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다. 그날 밤 하연은 전시장을 나와 파리의 거리를 걸었다. 하얀 조명이 빛나는 도시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유한성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끝내 그녀의 전시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모든 가르침은 지금도 하연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 해냈어요. 그녀는 길을 멈추고 잠시 전시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만든 하연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한옥 호텔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한국의 전통이 단순한 유산이 아닌 현재를 살아 숨쉬는 문화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가 가야 할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